영입 금지로 인해 첼시 아카데미의 유소년 선수 출신을 활용해왔지만 아직 아카데미 출신 키맨이 한 명 남았습니다. 바로 루벤 로프터스 치크입니다. 치크는 18-19 시즌 종료 후 자선 경기로 치러진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다가 20분 만에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요. 검사 결과 아킬레스건 파열이었습니다. 허드슨 오도이보다 아킬레스건 파열 정도가 더 심각했고 파열 형태가 갈갈이 찢겨 나갔기 때문에 회복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월 24일 치크는 드디어 1군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토트넘과 27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는 램파드 감독이 1군 스쿼드 포함까지 시켰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팬들이 치크를 빨리 보고 싶어 했지만 램파드 감독은 치크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고 계속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전과 본머스전에서 벤치 멤버로만 앉혀놓았었죠. 하지만 첼시 최근에 단점을 볼 때 어쩌면 치크를 하루빨리 출전시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 첼시는 정말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은 금지되었으며 핵심 선수인 아자르와 루이스가 팀을 떠나갔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의존해야만 했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스쿼드 내 수많은 부상 선수들입니다. 현재 1군 스쿼드에서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타미 에이브람, 크리스티안 플리식, 허드슨 오도이가 있습니다. 캉테 역시 부상에 신음하고 있죠.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큰 건 캉테의 부재입니다. 캉테가 예년보다 별로인 시즌을 보내고 있고 조르지뉴와 코바치치의 조합이 캉테보다 몇 경기 좋았다고 해도 캉테의 중요성이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르지뉴는 지난 3대0 패배를 당한 미넨전에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미넨과의 2차전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 다음 경기인 본머스전 전반 18분 옐로카드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이는 올 시즌 조르지뉴의 10번째 옐로카드이며 이 수치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드 캡처라고 해도 될 정도겠죠. 이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다음 두 경기 추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에버튼전, 아스톤빌라전, 미넨전에서 조르지뉴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첼시는 캉테의 부재 속에서 조르지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로프터스 치크는 U23 경기에 90분 풀타임 출전하면서 부상 이후 첫 실전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기에 지난 리버풀전에서는 출전이 당연히 불가능했고 다가올 에버튼전에서 램파드는 어쩔 수 없이 로프터스 치크 카드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첼시는 최근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사용하는데 코바치치, 메이슨 마운트, 로스 바클리입니다. 물론 빌리 길모어까지 옵션이 될 수 있죠. 빌리 길모어가 리버풀전 보여준 포백 보호와 볼 배급 능력은 레전드들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램파드라면 불과 18살에 그친 길모어에게 연속 선발 출전 90분 소화라는 중압감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리버풀전에서 골을 기록한 로스 바클리도 있습니다. 바클리는 3선보다 확실히 2선이 어울리는 선수고 폼이 너무 일정하지 않아서 언급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 자원입니다. 또한 램파드는 일단 로프터스 치크를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출전을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치크가 출전할 경우 어떤 자리를 맡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3경기에서 3-4-2-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 전술에 적용한다면 치크는 코바치치 옆에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겠죠. 코바치치는 조르지뉴의 역할을 맡을 것이며 코바치치의 올 시즌 패스 정확도는 89.6%로 조르지뉴의 88.02%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첼시에서 코바치치보다 패스 정확도가 높은 선수는 크리스텐센 밖에 없습니다. 크리스텐센은 센터백이니까 비교하긴 어렵겠죠. 코바치치가 조르지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로프터스 치크는 좀 더 전진하는 로밍 미드필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로프터스 치크에게 아주 제격이죠. 지난 18-19 시즌 사리 감독 체제에서 로프터스 치크는 90분당 평균 3.75개의 1대1 경합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오직 에당 하자르만이 치크보다 더 높은 기록을 가졌습니다. 치크는 또한 90분당 1.65개의 태클을 성공시키며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램파드가 원래 선호하던 4-3-3 포메이션으로 돌아간다면 3명의 미드필더를 쓰는 이 전술에서도 코바치치는 조르지뉴를 대신해 수비와 공격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코바치치가 센터백 둘과 함께 백3를 구성하겠죠. 치크는 메이슨 마운트와 함께 중원을 맡게 될 겁니다. 사리 감독이 로프터스 치크를 사용하는 걸 램파드가 봤다면 치크가 마운트보다 태클에 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겁니다. 그리고 패스 능력과 시야가 상당하죠. 침투에 능한 마운트가 전진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 치크에 찔러주는 패스는 첼시의 확실한 공격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합을 사용하게 된다면 공격력은 강화될 수 있으나 캉테와 조르지뉴가 있을
있을 때보다 수비적으로 확연하게 불안감을 노출시킬 수는 있습니다. 빌리 길모어가 선발 출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스쿼드 구성 상황에서 램파드 감독이 정말로 치크를 아직 내보낼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면 최후의 대안도 아직 있습니다. 바로 리스 제임스입니다. 리스 제임스는 본래 오른쪽 풀백이지만 지난 시즌 위건으로 임대 갔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곧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위건에서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했죠. 이 선수 조합에서는 리스 제임스는 아마 강태의 롤을 맡게 될 겁니다.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뛰어난 태클 능력을 보여줘야 하겠죠. 이 경우 메이스 마운트, 코바치치, 리스 제임스로 중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창조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창조성이 필요하다면 교체 선수로 로프터스 치크의 출전이 첼시의 큰 무기가 될 겁니다. 로프터스 치크가 출전한다면 어느 자리에서 뛰게 될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에버튼전에서 출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